오늘은 민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민감기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민감기라는 용어는 1902년도 이제 네덜란드 생물학자 휴고 디브리스라는 분이 나비의 일생을 관찰했어요. 나비가 이제 나무 가장 안전한 가지 끝에 이게 밑동에 이제 알을 낳죠. 그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잎을 먹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부드럽고 연한 잎은 나뭇가지 맨 끝에 새순으로 나오죠. 어떻게 이 애벌레가 그러면 그 나무 밑둥에서 나뭇가지 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그 순간에 빛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애벌레가 나뭇가지 끝에 도달하고 거기에는 이제 부드럽고 연한 잎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죠. 그렇게 성장한 애벌레는 이제 튼튼한 턱을 갖게 되고 그 후에는 굳이 그렇게 연한 잎을 먹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어떤 나뭇잎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죠. 그 순간에 그 빛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발달 초기에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특정 요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이제 민감기라고 합니다. 이 민감기는 몬테소리 여사가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니 한 1929년도에 카사데이 밤비니에서 2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민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기에, 유아기 시기에 특히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주변의 어떤 새로운 능력을 얻는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아주 준비가 잘 된 시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시기가 지나면 그 민감기가 지나면 더 이상 그 예민한 감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감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능력을 얻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민감기라는 것과 또 그 시기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좀 두렵기도 한데요. 그럼 교수님, 민감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감기는 이제 언어의 민감기가 있고 질서의 민감기, 감각의 민감기, 운동의 민감기, 사회성의 민감기가 특히 이제 유아기에 나타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민감기 중에서 저는 언어의 민감기라는 것에 가장 관심이 생기는데요. 보라 선생님은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지금이 우리 아이가 언어의 민감기가 왔구나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말하기 민감기에 관련해서 한 4, 5개월쯤에 저희 아이는 그렇게 투레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말하기의 민감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푸 하면 계속 아이가 한 30분을 품에 안겨서 혼자 하소연하듯 계속 투레지를 해요. 그래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왜 그런가 계속 이렇게 관찰을 했었는데 그게 성대도 발달시키고 입의 근육, 혀의 근육 그런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혼자 계속 투레지를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5세인데 쓰기에 민감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무언가를 써서 친구들이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언어의 민감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태내 7개월서부터 태어나서 5세까지는 이제 말하기의 민감기라고 하고요. 또 쓰기의 민감기는 한 3.5세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읽기는 좀 이후에 4.5세 또 수세기라고 해서 숫자를 세는 것에 아주 몰입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4세에서 6세 사이예요. 수세기는 언어처럼 상징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수세기를 언어의 민감기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언어의 민감기를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2개월서부터 이제 발성 연습을 합니다. 모음의 옹알이를 하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모빌도 많이 보고 엄마와 눈 맞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각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각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동안 뭐 옹알이를 많이 연습해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본격적인 옹알이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옹알이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따라해주거나 또 엉덩이도 토닥거려주고 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런 자극을 해주는 것이 옹알이를 더 촉진시킬 수가 있죠. 이 옹알이는 이후에 이제 말하기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어의 민간기 시기에 우리는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들 옆에 아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노출시켜야 해요. 그리고 직접 아기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 모르는 엄마들은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매체는 아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태아는 천재다라는 책을 읽은 어떤 엄마는 아기를 한 2년 동안 1시간씩 영어, 중국어를 들려줬다고 해요. 그랬는데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친구들은 다 발화가 시작되는데 자기 아이는 발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언어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모르는 단어를 듣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처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 수준에 맞는 언어거든요. 아이가 경험한 언어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하는 입을 보여주고 아기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연필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이건 연필이야. 연필. 네가 보고 있는 건 연필이야. 라고 주변의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 엄마가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엄마가 지금 너의 기저귀를 갈고 있어요. 라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되도록이면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에게 말을 건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또 아기가 때로는 모비를 보고 있거나 어떤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이에게 많은 말을 들려주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까요? 과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문법에 분명한 발음을 들려줘야 해요. 그래서 유아어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정확한 어휘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그 풍부한 언어가 바로 이 아이들의 언어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5개월, 16개월 정도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라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말하기의 민감기였던 거네요. 정말 피가 날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이제 말을 하는데 또 몰랐던 게 수세기의 민감기라고도 있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세기의 민감기에 계속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셀 수 있는 숫자가 이제 거의 10가지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니까 걱정하는 어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가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니까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몰랐어요. 수세기의 민감기를 왜 있는지. 그럴 때 이제 구체물을 적용시켜줘야죠.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면 자갈이 있다? 그러면 1. 그냥 수를 암송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대응시켜서 구체물을 적용시키고 도토리를 따면 도토리를 수세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의 수를 세고 이런 식으로 구체물과 적용하면 분명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간기에는 정말 그 몰입도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린이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 민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실제로 폭포를 연상케 했다. 이들은 문이나 벽, 심지어는 빵 껍질 등 어느 곳에서든 글씨를 썼다라고 나오는데 저희 아이도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에 민감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이 강렬한 의지를 보이냐면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바닥에 까는 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저를 감싸고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라도 뭐를 이렇게 쓰고 화장실에 가면 티슈를 해서 엄마 볼펜 좀 줘! 이러면서 거기 티슈에다 계속 글씨를 써요. 그러면 일단은 아이가 원하니 최대한 그 종이나 재료를 구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긴 하는데 교수님, 이런 모습이 민감계 현상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민감기 시기가 되면 아이는 그 행동에 몰입하게 돼요. 민감기를 비유할 때 우리는 이제 깜깜한 밤에 마치 자동차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갈경에 불빛이 거기에만 환하게 비치죠. 그런 것처럼 아이도 그 활동에 몰입을 합니다. 물론 한 가지 활동에만 몰입하는 것은 아니고 뭐 운동의 민감기와 또 언어의 민감기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기는 한 6개월이 됐는데 뒤집기를 하루에도 100번씩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기에 민감기 아이들은 이제 도구만 있으면 어디든지 쓰죠. 놀이터 나가면 흙에다도 쓰고. 그래서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예를 들면 쌀 위에다도 써보고 분필로도 써보고 다양한 도구로 아이들이 쓰도록 도와주게 하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아이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이것은 바로 그 활동에 민감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배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항상 환경에 잘 노출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아이가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집기를 한다고 해서 순한 아이도 있고 좀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까다로운 아이가 뒤집기를 하면서 애쓰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님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좀 뒤집어줘요. 그런 도움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감기 시기 우리가 보기엔 정말 애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애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본성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민감기에서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가 어떤 민감기가 왔는지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